지금 우리가 구성요건에서 뭘 봤나? 주체, 객체,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행위, 인과관계, 객관적 요소들은 거의 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소인 뭐 고의, 과실, 착오. 고의가 뭐라고? 고의란 사실의 인식. 그 사실이 뭐라고요?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걸 사실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거지.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게 고의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고의가 없으면 뭐 과실이라도 있어야 되죠. 고의도 과실도 없는 그런 범죄는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정말 사실의 인식, 그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있다. 이게 이제 인식설입니다. 사실의 인식, 그 인식만으로도 고의는 성립된다 라는 입장과, 아무리 사실의 인식이라지만 사실을 인식하고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이거 의사설. 인식만으로는 안 되고, 인식설은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지만, 의사설은 사실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사, 결과 실현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설은 각자 둘 다 문제점이 있어요. 소위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과 비교해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갑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보행자 A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더군다나 깜깜하고 A가 동남아 계통에다가 옷도 어둡게 입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나도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좀 오는 날, 더운 날은 비 오면 이 밤에 라이트가 멀리 안 가거든. 횡단보도를 무심코 지나가는데 갑자기 팍 나타난 거야. 저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동남아 계통 사람이 사람 하나 깔아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속도가 낮았기에 망정이지 급정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발견하고 멈췄지만 얘는 그걸 못 봤어요. 뻥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자기 차에 부딪혔다는 걸 알았다면, 이건 뭐 이게 바로 인식 없는 과실, 또는 이제 졸다가 전혀 못 보고 사람을 부딪힌 경우, 이게 인식 없는 과실이고, 인식 있는 과실은 갑이 차를 몰고 가다 A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뭐 부딪히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요 정도 피해가면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부딪혀 버린 거지. 요게 바로 뭐 요게 인식 있는 과실이야. A가 자기 차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피하려고까지 했는데 못 피해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게 바로 인식 있는 과실이고, 그럼 미필적 고의는 또 뭐냐? 요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갑이 차를 몰고 가다가 A를 발견하고 딱 걸렸다. 왼손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뒤져봐라 하고 밀어서 죽였다면 이건 뭐야? 이건 확정적 고의고 확실하게 죽일 작정을 하고 밀어버린 거지. 그런데 미필적 고의는 상황은 인식 있는 과실과 비슷해요. A를 발견했어. 그리고 뭐 인식 있는 과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거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하고 피하다가 부딪힌 경우고, 미필적 고의는 뭐 부딪힐 수도 있지만 뭐 죽여버리겠다는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부딪혀도 상관없다 하다가 부딪혀 죽었다면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어디까지는 똑같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미필적 고의는 그걸 피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아니, 인식 있는 과실은 그걸 피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미필적 고의는 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발생시켜 버리겠다는 확정적 고의도 없었지만 피할 생각도 없었던 경우,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예요. 살인이라고. 미필적 고의도 고의고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설에 의하면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뭐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에 의하면 인식이 있으니 이거 뭐가 돼야 돼? 고의가 돼야 돼. 과실이 아닌 고의가 된다는 문제점이 등장해요. 의사설에 의하면 당연히 이 인식 있는 과실은 뭐 인식만 있었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건 고의는 안 되고 과실이 되죠. 그럼 의사설로 가야 되느냐? 의사설은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미필적 고의는 인식설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도 뭐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과 똑같은데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에서 한 템포 더 나간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 템포 더 나간 게 확정적 고의고 이게 바로 뭐 인식은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고의로 봅니다. 미필적 고의를 고의로 보는 거 이건 정상이야. 이건 정상인데 요 과실로 봐야 할 인식 있는 과실을 고의로 본다는 문제점이 여기 등장하지. 그럼 의사설은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미필적 고의를 뭐 고의로 볼 수 없고 과실로 봅니다. 왜? 실현 의사는 없었으니까. 실현 의사가 있어야만 고의라는 건 확정적 고의만 고의로 본다는 얘기거든. 미필적 고의는 고의로 볼 수가 없고 과실로 본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식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의사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학설은 다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 다설 판례가 바로 뭐 인용설입니다. 인용설. 인용설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의 인식은 기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적 요소는 구체적인 범죄 실현 의사까지는 필요 없고 이게 있으면 당연히 고의고 여기까지는 없더라도 뭐 범죄 결과 발생을 인용하려는 태도만 취해도 요거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인용설에 의하면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만 있었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인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실범이 되는 거고 미필적 고의는 인식도 있었고 의사는 없었지만 뭐는 있었으니까 인용은 있었으니까 이건 고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정상적으로 과실로 보게 되고 고의를 정상적으로 고의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인용설이 통설 판례인 겁니다. 통설 판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의하면 사실의 인식이라고 배웠는데 자 이제부터 고의하면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하면 뭐 사실의 인식과 인용, 사실의 인식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어야 고의는 성립됩니다. 한편 체계적 지위 이건 이미 행위론 볼 때 본 거죠.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고의와 과실을 무슨 요소로? 책임 요소로 본다 했습니다. 맨 앞에 학생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왜 고의 과실을 책임 요소로 본다고? 그걸 알아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안 헷갈리거든. 아, 고의 과실을 책임 요소로 보던 학설이 인가적 행위론이었나 목적적 행위론이었나 이거 헷갈리면 끝장이거든. 범죄는 체계가 전부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 왜 고의 과실을 책임 요소로 봐야 된다고? 인가적 행위론자들에 의하면 왜? 주관적 요소인 고의 과실이 구성 요건에 들어가면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주관적 요소는 전부 책임 요소로 돌리려고 했던 게 인과적 행위론자들이고, 평가의 객체와 객체의 평가는 별개이므로 평가의 객체의 평가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평가의 객체인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다 들어가도 된다는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가 되고, 3. 고의의 이중적 기능.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고의가 구성요건에도 하나 있고 사실의 인식, 책임에도 하나 있는데 위법성의 인식. 따라서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인식 외에 위법성의 인식도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 다음 페이지에 고의의 내용. 일단 고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 이게 바로 뭐 사실의 인식이고, 사실이라는 게 바로 뭐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단 이 중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이건 다른 객관적 요소와는 좀 달라. 이 인과관계 인식만은 이건 대체적인 인식만으로도 족합니다. 대체적인 인식만으로도 좋게요. 왜냐하면 따라서 다른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인식을 제대로 못했다면 고의가 성립할 수 없고,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지만 과실이 되겠지만, 인과관계 인식만은 대체적으로만 인식해도 고의는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관계를 디테일하게 인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을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면 사망 원인이 뭐로 나와요? 의학상으로는 이건 과다출혈, 허혈로 사망 원인이 허혈로 나와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피가 얼마 정도 있고, 칼이나 총으로 쐈을 때 피가 얼마 정도 쏟아져 나오면 죽나? 난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열라 뒤졌는데 간신히 그것도 잘 안 나왔더만, 사람 몸에 약 700에서 800ml 피가 있고, 페트병 한 몇 병? 5병 정도 피가 있고, 그 중에서 30%라고 하죠. 그러니까 750ml, 평균을 하면 750ml가 있고 3분의 1인 250ml 정도가 출혈이 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A가 B를 찔러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이거 100ml, 200ml, 뭐 250ml 꼴깍 이렇게 죽어야 인과관계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세상에 그렇게 인식할 사람 별로 없어. 일단 피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90%가 넘는데, 얼마가 나와야 죽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바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피가 얼마 나와야 죽고 뭐 얼마 정도 있고 이런 걸 몰랐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거고, 인과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로 처리하면 고의범 성립될 경우가 뭐가 있겠느냐고. 더 나아가면 뭐 칼로 찌르는 속도, 깊이, 잘린 혈관, 나오는 피의 속도, 또 피도 처음에는 막 쏟아져 나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거든. 미적분 해야 돼. 그렇게 가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24분 54초가 돼가지고 53, 54 꼴깍 이렇게 죽어야만 인과관계를 인식한 거라면, 그렇게 인과관계를 인식할 인간들이 어디 있어? 사람 죽을 때마다 계산기 두들려야 되고 미적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객관적 요소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고의를 인정하지만, 인과관계는 이건 그냥 대충만 인식해도 고의 인정해요. 즉 사람 칼로 찌르면 피 많이 쏟고 죽는다, 이 정도만 인식하면 되지 몇 미리가 나와야 죽고 몇 분이 걸리고 이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뭐 다른 요소에 착오를 일으키면 그건 뭐가 되지만 과실이 되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고의는 성립될 수 없고 과실이 되지만, 요 인과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착오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거 뭐 고의 인정해. 고의 인정합니다. 왜? 대충만 인식해도
인과관계는 인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그 유명한 사례가 바로 뭐 교재는 왜 인과관계에 착오가 없어? 저 뒤에 착오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봅시다. 고의가 인정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유명한 판례가 바로 저점조 사건이야. 저점조 사건. 이 저점조 사건이 뭐냐면 A와 B가 부부였는데 알다시피 시골에서는 모내기를 한다든가 하면 지금이야 뭐 이양기를 지 혼자 다 하고 말아버리지만 옛날에는 이양기가 없던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줄을 잡고 중간에 모 심고 뭐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 나도 옛날에 해봤어.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허리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 허리 약하거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막 주저앉고 싶은데 그 밑에는 논에 물이 가득 찼는데 주저앉으면 이거 다 젖고 그냥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 A, B 집하고 그 다음에 C, D 집 가고 이제 동네 사람들 돌아가면서 하지. 이때 자기 집 모내기를 할 때는 뭐 A, B가 맛있는 요리 평소보다 좀 튼실한 힘 써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고기도 좀 볶고 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고 새참 때 술 먹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네 남자 갑이란 놈이 A의 부인 B한테 농담으로 맨날 젖을 달라고 젖 좀 줘, 젖 좀 줘 하고 농담을 한 거야. 더 자세한 얘기는 판례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추측컨대는 B녀의 가슴이 좀 풍만했었던 것 같아. 한국 여자들, 동양 여자들이 좀 가슴이 빈약한데 서양 여자들에 비해서 아마 B녀는 가슴이 좀 풍만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슴이 크니까 애를 젖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가슴이 크다라는 걸 빗대가지고 이제 젖 좀 달라고 농담을 한 건데 농담도 정도가 있지. 남의 부인한테 젖 좀 달라고 농담을 하니 얼마나 끔찍해. 동네 사람들 눈치도 없이 이걸 농담을 하면 욱 난리가 나고 애 쪽팔리고 짜증나 죽겠는데 몇 번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뻑하면 그냥 모내기나 무슨 뭐 품앗이 하면 새참만 처먹고 막걸리 한 잔 처먹으면 남의 부인한테 젖을 달라고 농담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A가 어느 날 갑을 조용히 불렀어. 다시는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이제 가만 안 있는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마루에다가 술상을 차려놓고 뭐 맨입에 얘기하긴 뭐하고 술 한 잔 따라주고 다시는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젖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뻗쳐가지고 몽둥이로 후려쳐버린 거야. 개새끼하고 쳐버렸는데 갑이 쭉 뻗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뭐 너무 세게 쳐가지고 죽었는가 보다 하고 갑이 죽었으니 산에 갔다 갑을 파묻어요. 몰래 파묻고 내려왔는데 갑은 죽었지. 나중에 갑의 시체를 발견한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해봤더니 뭐 사망 원인이 머리에 몽둥이로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절 뇌출혈로 죽은 게 아니라 질식 사망이야. 질식 사망. 즉 A가 갑을 때려서 갑이 뻗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뭐 그 충격으로 잠시 기절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A는 갑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파묻는다고 가서 파묻고 왔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갑이 흙 속에 파묻혀 질식 사망한 거죠. 자, 소위 말하는 이게 인과관계의 착오야. A는 갑이 자기가 때린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뇌출혈로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파묻힌 흙 속에서 질식 사망한 거지. 소위 이게 인과관계의 착오로서 요거 뭐 인과관계는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뭐 과실 안 됩니다. 고의 인정돼. 살인죄야. 살인죄 고의 인정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저점조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고의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인데 그 객관적 요소 중에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되지만 인과관계만큼은 대충만 인식해도 고의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요소에 착오가 있으면 과실이 되지만 인과관계의 착오는 고의가 인정되며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 저점조 사건이라고. 저점조 사건. 또 하나 낙산 비치호텔 사건인데 그건 이제 상해치사가 된 예고. 그건 저 뒤에서 이제 그 인과관계 착오를 구체적으로 볼 때 보면 됩니다. 자, 고유의 지적 요소, 객관적 사실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 도표로 쫙 나오는데 당연히 암기사항 아닙니다. 뭐야? 주체, 객체, 방법, 상황, 결과, 뭐 위험, 구체적 위험, 범의 위험 이런 것들이 뭐 전부 고유의 인식 대상이라는 건 범죄론 체계를 제대로 배운 학생이라면 다 알아야 돼. 저절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리고 뭐 행위 상황, 뭐 범행 방법도 다, 기망, 공갈도 다 뭐 행위의 일종이거든. 그런데 고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 대상이 아닌 거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아니죠? 객관적 요소를 인식해야 고의가 되는데 주관적 요소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해? 이런 건 인식할 필요도 없고 책임 요소 아니 책임 요소가 무슨 고의의 대상이 되나? 구성 요건의 객관적 요소만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나 책임 요소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하물며 객관적 처벌 조건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인적 처벌적 확사와 마찬가지고 소추 조건도 인식할 필요가 없죠.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이미 아까 설명한 겁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를 인식했다는 건 살인이지 폭행치사 아니에요.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인식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상습도박죄의 상습성, 위법성의 인식, 형벌, 법규 이런 것들은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인식하면 되니까?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만 인식하면 되니까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가 뭔가만 알면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아니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러 와요. 휴게실로. 한편 의미의 인식 우리 아까 봤던 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뭐였지? 맨 뒤에 학생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게 뭐였지? 객관적 요소 중에서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뭐 의미 내용이 확정되는 걸 기술적 요소, 단순한 인식만 갖고는 안 되고 뭐 규범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그 의미 내용이 확정되는 걸 규범적 요소라고 했고 그 예로서 뭐 추행, 음란, 명예, 신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추행이나 음란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때 추행이나 음란이라는 것도 객관적 요소입니다. 규범적 요소도 객관적 요소야. 일단은 다만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하다 뿐이지. 이때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도 객관적 요소인 이상 인식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추행을 저지를 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추행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여자 엉덩이 더듬어대고 하는 게 이게 추행이라는 걸 알고 더듬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엉겹결에 여자 엉덩이를 손을 타치했다고 해서 그걸 추행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추행이 안 된다고요. 이때 바로 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추행 인식이 있어야 되고 뭐 공연 음란죄 같은 범죄에서도 음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고의가 성립된다고. 단 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도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뭐 이건 음란이다 아니다 이런 가치 판단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이거 문제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인식하면 마치 인과관계 인식 대체적으로 인식하는 거로 충분하듯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도 뭐 대체적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음란물 판매죄에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뻘거벗은 여자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거 뻘거벗은 여자 사진 좀 야할 수 있는데 요 정도만 인식했으면 뭐 음란성에 대한 인식 인정된다고. 한 20년 전에 검찰직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영어라고는 ABCD도 모르는 책방 주인이 그림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영어로 된 음란 서적을 판매한 경우 이 자의 죄책이 뭐냐? 음란물 판매죄에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영어는 개뿔도 모르는 놈이 그림이라도 나와 있으면 음란물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알파벳으로만 쭉 돼 있는 그 책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거야? 음란물인지 모르고 팔았으니까 정확하게는 과실 음란물 판매죄인데 음란물 판매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되는 거지. 무죄. 따라서 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의미의 인식도 해야 되는데 뭐 세 번째 줄 요건 보통인의 일반적인 의미의 인식이면 됩니다. 전문가 수준의 정확한 무슨 법적 평가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음란하다 뭐 약간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인식하고 있어도 규범적 요소의 의미의 인식은 있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 고의의 의지적 요소 바로 그 의적 요소를 놓고 아예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설도 있고 아예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의사설도 있지만 인용만 있어도 고의는 인정된다는 인용설이 우리 통설 판례라고 했어요. 한편 고의의 종류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눠지고 확정적 고의는 아까 봤죠? 내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야. 이거 확정적 고의고 이에 비해서 불확정적 고의는 말 그대로 확정이 덜 된 고의죠. 여기에 바로 뭐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겁니다.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확정적 고의는 이제 말 그대로 고의가 확정적인 경우고 이제 불확정적 고의는 약간 불확정적인데 그 불확정적 고의 세 개 중에서 택일적 고의와 개괄적 고의는 둘 다 결과는 확실해. 결과가 발생되는 건 확실한데 택일적 고의는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객체 중에서 어느 객체의 결과가 발생할지가 미지수인 상태. 이걸 택일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악당이 B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고 주인공 A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B녀를 쏠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총을 내려놔라고. 그리고 A가 총을 내려놓으니까 악당이 왜 악당이야? 이 나쁜 놈이 간 말대로 총을 내려놨는데 B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이때 A가 B녀 앞으로 뛰어들어서 대신 이제 맞죠? 영화에서 보디가드 뭐 이런 영화에서 바로 이때 악당이 B를 향해서 총을 쏠 때 A가 뛰어들어서 A가 맞을지 나 같으면 안 뛰어들어. 아파 죽겠는데 그 총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날 거야. 나 무서워가지고 못 뛰어들 겁니다. 나처럼 비겁한 놈이라서 안 뛰어들어가지고 B녀가 맞아 죽을지 용감한 주인공처럼 뛰어들어서 주인공이 맞아 죽을지 A가 맞을지 B가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맞는 건 확실하고 어느 객체의 결과가 발생할지가 미지수인 상태. 이걸 택일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개괄적 고의도 결과 발생은 확실한데 발생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걸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극장 같은 데다가 뭐 폭탄을 터뜨리는 게 바로 이게 개괄적 고의야. 자, 사람 많은 장소에서 폭탄이 터졌으니 여러 명이 죽고 다치겠지. 몇 명이 죽을까? 몰라. 대여섯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열댓 명이 죽을 수도 있고 한 3, 40명이 죽을 수도 있고 이 발생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걸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봤더니 인과관계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요때 고의를 개괄적 고의라고 부르는 양반이 있어.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괄적 고의가 두 개가 있게 되고 결과 발생은 확실한데 발생 범위가 불명확한 이 개괄적 고의와 인과관계의 착오의 경우 인정되는 이 고의의 개괄적 고의가 동일 용어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재상 교수님은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부르면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이건 그냥 뭘로 인과관계의 착오 문제로 설명을 하자.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해야지 이걸 갖다 개괄적 고의라고 하면 이 발생 범위가 불명확한 이 개괄적 고의하고 헷갈릴 거 아니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교통 정리하면 되겠어? 원래 개괄적 고의는 뭐 결과 발생은 확실한데 발생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인과관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될 때 이 고의를 개괄적 고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일부 소설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 결과 자체가 불확실해. 결과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고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딪혀도 상관없다고 했지 부딪혀 죽여버리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 부딪힐 수도 있고 안 부딪힐 수도 있지만 부딪혀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뭐 결과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예요. 따라서 A와 B 두 학생이 옥상에서 아래 1층으로 돌 던지는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갑이 지나가고 있었고 B가 돌을 던질 차례에 쓰레기통으로 누가 많이 명중시키냐 10개 던져서 많이 명중시킨 사람이 밥 얻어먹고 조금 명중시킨 놈이 밥 사기로. 그래가지고 B가 돌을 던지는 순간 갑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잘못하면 갑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됐지만 뭐 나는 돌 던지기의 명수니까 절대 갑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통에 명중시킬 수 있다고 믿고서 돌을 던졌는데 갑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상처 터졌다면 B. 과실치상죄요 상해죄요? 과실치상이야 상해야?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다 상해다? 상해. 아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어떻게 구별한다 했어? 다칠 수도 있지만 피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발생했으면 인식이 있는 과실. 다칠 수도 있지만 나 지금 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다치던 부딪히던 말던 상관없다고 던졌다면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가 되겠지만 나는 돌 던지기의 명수니까 갑을 맞추지 않을 수 있다고 던졌다면 뭐 맞추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다면 이건 인식 있는 과실이지. 이건 과실. 수능시험에 몇 번 나왔어? 몇 번 나왔어? 뭐가 나왔느냐면 둘이서 사냥을 가가지고 뭐 곰 뒤편에 나물 캐는 처녀가 있는 걸 발견하고 총을 쐈는데 이거 처녀가 죽었다면 뭐 명포수임으로 안 맞출 수 있다라고 쐈는데 죽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로서 과실치사가 되지만 뭐 해필이면 저 귀한 곰을 잡는데 재수없게 나물 캐는 처녀가 아른거리고 있어. 에라 모르겠다. 쏴서 뭐 죽어도 상관없다고 쐈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이. 그래서 더 줄여서 이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피하려고 하다 결과가 발생했으면 인식 있는 과실, 피할 생각이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한편 거기 불확정적 고의 중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지금 설명했고, 구체적 구별, 산에서 토끼를 쏘려고 총을 겨누었을 때 부근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서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맞지 않겠지. 이건 과실. 세 번째 절 중간 맞아도 별 수 없다.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오죠. 자기의 운전 실력을 신뢰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지만 친구와 말다툼 끝에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거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됩니다. 왜? 사람 배를 남자끼리 찌르면 뭐요? 여자가 남자를 찌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지만 남자가 여자를 찌르는 건 살인의 고의 인정되거든. 살인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판례에서 보겠지만
판례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사람의 팔, 다리를 제외한 배, 옆구리, 가슴, 목, 머리 등을 획칼, 식칼, 과도 상관없어요. 칼 종류 상관없습니다. 칼 종류로 팔, 다리를 제외한 배, 옆구리, 가슴, 목 등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건 전부 다 뭐 고의 인정된다 하는 판례가 17개 정도 있어요. 17개.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팔, 다리를 제외한 부분을 칼로 찔렀다면 그 칼이 획칼이건 식칼이건 과도건 살인의 고의 인정된다고. 말다툼 끝에 과도로 복부를 식칼로 목을 뭐 획칼로 가슴 부위를 판례가 쫙 나옵니다. 전부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택일적 고의 결과 발생은 확실한데 둘 중에 셋 중에 어느 객체의 결과가 발생할지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거 이걸 택일적 고의라고 하고 이때는 만일 나같이 비겁한 놈이라서 뛰어들질 않고 B녀가 맞아 죽었다면 갑은 뭐 B에 대한 살인죄 A가 뛰어들어서 A가 맞아 죽었다면 뭐 A에 대한 살인죄 택일적 고의니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살인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볼 착오에서 A가 뛰어들 걸 전혀 모르고 B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A가 뛰어들어서 죽었다면 이건 착오 문제가 되는 거야. 즉 갑이 A가 뛰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쐈는데 A가 죽었건 B가 죽었건 이건 택일적 고의가 되지만 B만 죽이려고 생각했고 A가 뛰어들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A가 총에 맞아 죽었다면 이건 착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B 죽이려다 착오로 A를 죽인 고의 다음 파트에 나오는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전 고의와 사후 고의. 보통은 다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고 사전 고의건 사후 고의건 원칙적으로 고의 인정 안 됩니다. 사전 고의, 사후 고의가 시험에 나온 경우 거의 없지. 구체적으로는 내일 부인이 하도 바가지를 끌고 가지고 부인 죽이고 생명보험금 타먹으려고 총기를 손질하다가 실수로 총이 나가는 바람에 부인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내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실수로 총이 나가서 죽어버린 거지. 이런 걸 사전 고의라고 하고 고의 돼 안 돼? 안 돼. 내일 죽이려고 했지 지금 총알 나간 건 실수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건 과실이 되는 거야. 사후 고의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도자기를 떨어뜨렸는데 도자기 깨트렸다고 지랄지랄하니까 속으로 뭐 일부러 깨트린 건 아니지만 지랄지랄한 꼬라지를 보니까 그 도자기 깨진 거 아주 쌤통이다 라고 했다면 이게 사후 고의인데 역시 뭐야? 고의 인정 안 돼. 도자기 깨트린 건 뭐니까? 과실이니까. 그래서 사전 고의건 사후 고의건 다 뭐요? 과실로 처리합니다. 자, 판례상 고의가 인정된 경우 1번이 내가 얘기한 뭐 돈 빌려서 못 갚는 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두 번째 줄 중간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뭐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돈을 빌렸거나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이건 사기라고, 이건 사기죄 고의 인정됩니다. 2번, 예,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대전에서 시위대원 3명과 함께 시내버스를 탈취한 다음 진압경찰 일개 소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에다 버스를 돌치시켜버립니다. 자, 이거 살인의 고의 인정돼 안 돼? 50명이 모여있는 곳에다 버스를 돌진시키면 뭐 최소한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봤던 바로 개괄적 고의. 몇 명은 틀림없이 죽는데 몇 명이 죽을지 알 수 없었던 경우. 이게 한 명이 죽고 2명이가 부상을 입었는데 한 명 죽은 건 뭐가 되는 거고 살인. 2명 부상 입힌 건 살인 미수 2개. 살인죄와 살인 미수 2개. 무슨 경합? 무슨 경합? 상경이죠. 버스를 돌진시키는 일타 하나의 행위로 3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일타 3피. 이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역시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해서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 이건 살인의 고의 인정되고, 과도, 식도, 획할 등으로 목, 가슴, 옆구리,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면 싸그리다 살인의 고의 인정된다 했어요. 4번 의무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 운전사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것은 이건 폭행죄 인정됩니다. 특수폭행이죠. 범퍼, 이건 특수폭행됩니다. 단 특수폭행까지는 돼도 고 94도 1949 옆에다가 그것도 시험에 승진시험 등에 나온 적이 있어요. 폭행은 돼도 공집방은 안 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된다고. 그냥 특수폭행은 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됐어요. 5번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할인을 받았다면 이거 사기죄에서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없이 빌린 거나 똑같아. 이거 할인했다면 이건 사기죄입니다. 고의 인정돼요. 할인이 뭔가? 보통 대기업들의 횡포가 그러죠. 1억 원어치 물품을 납품을 하면 돈을 1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3개월. 악랄한 대기업은 막 5개월, 6개월씩 줍니다. 나쁜 새끼들이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없어.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이요. 기업주들은.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는 뭐야? 같이 살아야 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음을 1억짜리를 6개월짜리를 발행하면 이 납품업체에서는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찾으러 가야 돼. 그 6개월 동안 그러면 애들 월급은 뭐로 주고 자기가 구입한 재료 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음을 갖다 내다 파는데 1억짜리 어음을 누가 1억에 사? 안 사지. 어음 부도나면 큰일 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하러 1억에 사? 혹시 좀 싸게 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깎아서 팔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 이상 받지만 웬만한 회사 80% 받기 힘듭니다. 6개월짜리 어음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정도에 팔아. 그럼 뭐야? 결국은 1억 원어치 납품하고 3천만 원을 깎아먹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대기업이 납품을 받거나 도급을 할 때는 돈을 어음을 주지 말라. 가급적으로 어음 주지 말라. 주더라도 3개월 미만으로 하라. 이러는 거거든. 바로 그때 지금 그럴 리가 없지만 건설회사는 많지. 망해가는 건설회사가 많죠. 지금 갑 건설회사가 지금 소문 쫙 퍼졌어. 조만간에 이거 망한다. 그 건설회사가 발행한 어음 1억짜리 어음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좀 이따 망할 회사 어음 샀다가 완전히 휴지 조각 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절대 안 망한다. 지금 소문이 그렇게 퍼졌는데 지금 신약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대박 터트릴 조짐이 보여가지고 요거 때문에 요걸 감추려고 지금 헛소문을 퍼뜨린 거다. 너 이 어음 이건 지금 70%면 거저다라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할인을 받았다면 요건 사기라고. 요건 사기라고. 왜? 부도 날 걸 뻔히 알면서 부도 안 난다고 속였으니까 이건 사기가 된다고. 그다음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이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해서 사망케 이르게 한 경우. 울대가 바로 요거죠. 옛날에 그 각시탈인가 뭔가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기 엄마를 죽인 일본 놈을 이걸로 울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급소거든. 여기 한 방 제대로 맞으면 죽어. 더군다나 무술교관 출신이라면 거기 울대를 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울대를 쳤다라는 건 죽어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미필적고 인정되고. 그 다음 판례가 미군 상병 메카시가 이태원에 외박을 나와가지고 접대부와 자다가 접대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윤금인가 하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 여제 목을 졸라 죽였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봤더니 설골이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놓고 메카시 자식은
고의로 죽인 건 아니다. 화가 나서 조금 목을 졸랐을 뿐이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아니 죽일 의도가 없는데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졸랐다면 이건 뭐야? 최소한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거지.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징역 7년인가 확정돼서 안양 외국인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마치고 불명예 제대하고 강제 추방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인간. 그 다음 8. 강도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베개로 3분간 누르던 중.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전주 외곽 지역의 할머니 살인 사건이 나라 슈퍼 사건인가 그럴걸. 이놈들이 여러 놈이 와가지고 밥 할머니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 소리를 질러. 눈치가 없는 할머니지. 그냥 콜콜 골면서 그냥 코고는 척을 했어야 얘들이 적당히 들고 나갈 텐데 도둑이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한 놈이 다급해서 베개를 들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게 입을 틀어막은 거야. 근데 알다시피 베개를 여기를 틀어막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나중에 버리적거리다 몸이 축 늘어집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뛰었을 텐데 몸이 축 늘어지는 걸 확인하고 더 꽉 눌렀다는 건 그 전까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몸이 축 늘어지는 걸 확인하고 더 눌렀을 때는 죽으라고 누른 거지. 이건 살인의 고의 인정된 겁니다. 강도 살인이 된 거야. 그래서 얘들은 원래 강도가 아니라 절도였는데 절도를 하다가 폭행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뭐라고 부르죠? 준강도라고 합니다. 준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강도살인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여간업을 하는 자가, 이건 저 앞에 죄형법정주의를 볼 때 봤지? 남녀 청소년을 혼숙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녀 청소년이 왔는데 뭐라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인이다 라는 말만 듣고 숙박을 시킵니다. 자, 미필적 고의 있어 없어?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세운 거 아니냐고. 요거 미필적 고의 인정돼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의 인정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체육교사 주교사 사건. 감금 후 이미 탈진 상태였고 바카스를 입에 부어넣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이걸 병원에 옮기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건 감금죄와 살인죄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11번 요건 이제 사실의 착오인데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갑이 ABC와 싸우다가 딸리니까 칼을 집어든 거야. 3대1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칼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칼을 드니까 을이 옆에서 말리고 있었고, 이때 바로 칼을 휘두르다가 을을 찔렀건 ABC 셋 중에 한 놈을 찔렀건 상해를 입었다면 이거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상해죄 성립됩니다. 과실치상 아니야. 누구를 향해 휘둘렀건 휘두르다가 누가 맞았건 이거 상해죄 인정됩니다. 이걸 뒤에서 보게 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건 착오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야. 12.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옆총에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A와 B가 총을 들고 싸운 거야. 그러니 A의 손에는 지금 총이 주어져 있고 B와 실갱이를 하다가 방아쇠 위에 손가락이 있었는데 실갱이 하다가 이게 확 당겨져 가지고 총알이 나가서 B가 죽은 거지. A한테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왜? 적어도 방아쇠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으면 잘못해서 땡기면 총알이 나갈 정도라는 건 알 수 있었고,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최소한도 실갱이를 할 때 뭐는 손가락은 뺐어야지.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손가락을 계속 넣고 있었다면 이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그 다음 13.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회장이 계열사 직원 또는 계열사를 시켜가지고 지급 보증을 하고 그랬다면 이건 배임죄 고의 인정되고요. 제3범죄 배임죄 볼 때 또 보게 될 겁니다.
14. 채무자가 차형 원리금,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변제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도 그럼 다 수령했으면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끝났는데 경매까지 나가가지고 경매 절차에 손을 쓰지 않는 바람에 기어이 담보 목적물이 경락이 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다면 이거 배임죄의 미필적고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A가 B한테 빌려줬고 B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밀린 이자 2천만 원과 함께 1억 2천을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겠지. 그리고 당연히 B 이 담보 아파트 담보 요거 담보를 압류하고 재판에서 이긴 다음 뭐를 했겠어? 경매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에 B가 잘못하면 집 날려먹을 것 같으니까 변제 공탁을 한 겁니다. 1억 2천만 원을 공탁을 했더니 A가 1억 2천만 원을 찾아갔어. 그럼 자기가 B한테 빌려준 돈 1억과 이자 2천만 원까지 다 챙겼다면 이 경매 절차는 당장 어떻게 써야 돼? 취소했어야지. 기어이 그냥 지나가게 해가지고 경매 신청한 놈한테 또 1억이 들어온 거지. 1억 2천이. 얘한테 1억 2천 받아 처먹고 경매 목적물 경락돼서 1억 2천 또 받아 처먹은 거야. 이거 배임죄 인정된 겁니다. 그 다음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그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거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끝에다가 2012도 8374에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승경시험 보려면 면허 있어야 되니까 이 면허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고 나가지고 팔을 잃는다든가 시각을 거의 잃는다든가 이런 사람도 운전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각, 청각 이런 걸 잃고 하면은 운전 제한되거든. 장애인 운전도 가능하지만 장애인 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못할 사람이라면 면허증 박탈합니다. 그게 이제 7년, 10년 그래. 근데 나 지금도 몰라. 나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라는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거 매일 나 적성검사 기간 이거다. 그 면허증 보고 확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좀 독특한 사람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몰라. 언제 하면 돼? 그 면허공단에서 날라와. 적성검사 기간 됐으니까 하라고. 그럼 이제 생일날을 기준으로 3개월인가 그게 있거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이 이사를 간 거지. 그게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이사를 한 거야. 그러니 얘는 이걸 못 받은 거지. 신경을 안 쓰니까 7년이 적성검사 기간인데 그냥 계속 흘러간 거지. 8년, 9년. 바로 그때 적성검사 미이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끝부분 8374 그 옆에 대비. 적성검사가 지나면서 뭐가 되나? 운전면허는 취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무면허가 되는 거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는 인정이 안 됐어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요거 고의는 인정이 안 됐고 적성검사 미이행 요것만 적성검사 미이행 요것만 고의가 인정된 거야.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야. 그래서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도록 적성검사 기간인 걸 몰라가지고 적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발각된 경우 적성검사 미이행은 고의가 인정되지만 무면허 운전은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 무면허 운전 고의 인정 안 된다는 건 저 뒤에 판례에서도 나올 겁니다. 맨 아래 마지막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는데 그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나가리 됐어. 그럼 어떻게 돼? 1억짜리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취소 안 하고 그냥 계속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를 계속 발행했다면 이거 형법에는 없지만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특별법 위반죄 고의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17번 판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어불하는 자가 소위 성매매를 알선을 어불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 대상자의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동 청소년을 고용한 거, 이건 앞에서 본 뭐와 똑같아? 숙박업소에서 아동 청소년인 거일 수도 있다는 걸 재워진 거랑 똑같지. 아동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고용했다면 이건 뭐 아동 청소년 성사는 행위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가 부정된 판례, 첫 번째 판례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칼을 휘두르다가 한 명을 퍽 찔렀는데 죽여놓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때 뭐 살인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도 존속살해죄는 인정 안 됩니다. 왜? 자기 아버지인 걸 몰랐으니까 그냥 살인죄 고의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 2번 3번이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소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왔는데 안 버린 게 결국 뭐 절도가 된 꼴이죠. 평원 닭집 사건은 이 A가 갑한테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와요. 옛날에는 쥐가 뭐 막 여기저기 파고 득실됐거든. 요즘엔 쥐 거의 없습니다. 하도 고양이들이 많아서 쥐를 잡아먹어서 그런지 쥐가 거의 없어. 옛날엔 그 시골집이나 이런 데 천장에 쥐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 막 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창고에 가서 또 쌀 파먹고. 그래가지고 쥐를 많이 잡았는데 쥐약도 놨지만 쥐약은 놓으면 또 뭐야, 애만 개나 뭐 이런 게 죽으니까 A가 갑한테 고양이를 빌려온 거야. 이제 고양이 보고 쥐 잡으라고. 그런데 이 고양이가 배고파야 쥐를 잡아먹지, 이 배부른 고양이는 쥐 안 잡아요. 배 부르도록 주인이 밥을 주는데 뭐하러 쥐를 잡아. 쥐 잡을 줄도 몰라. 그래서 이 A가 갑한테 빌려온 고양이가 쥐를 안 잡으니까 밥을 굶긴 거야. 그럼 이제 고양이들은 뭐예요? 고양이들은 나도 한 마리 키웠다가 잃어버렸는데 고양이는 싸가지가 없어. 나가면 안 들어와. 개는 나가면 이제 들어와. 밥 먹을 때 되면 기어 들어오는데 고양이는 나가면 안 들어오더라고. 나가서 안 들어와서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 싸가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굶겼는데 이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나가버린 거지. 남의 빌려온 고양이를 잃어버렸으니 낭패지. 어? 쥐약 갑 아끼려다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찾아다니다가 B가 운영하는 평원 닭집 평상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갑한테 빌려온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아우 이 새끼 여기 와 있구만 하고 고양이를 집어서 가니까 B가 쫓아오면서 당신 뭐야, 남의 고양이를 왜 가져가, 이래 된 겁니다. 자, A 절도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빌려온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온 거지 B의 집 고양이를 훔친다는 고의는 없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과실절도가 돼버렸는데 과실절도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 무죄예요. 보통 이 판례 말고 일반적으로 드는 예로서는 뭐 우산을 들고 왔다가 뭐 다른 사람 우산으로 바꿔 가져간 경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지 훔쳐간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이건 절도죄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유명한 평원 닭집 고양이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두부상자 사건이 역시 절도죄 고의가 인정이 안 된 사례인데 뭐냐면 A가 고물상 리어커를 끌고 가다 B 슈퍼 앞을 지나다가 쓰레기통 옆에 두부상자가 나와 있으니까 쓰레기통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리어커에 싣고 간 거지. B가 쫓아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 두부상자를 왜 훔쳐가냐, 쓰레기통 옆에 있어서 버린 걸 알았는데 버리긴 개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갑 두부 회사에서 동네를 돌면서 슈퍼 앞에 두부상자 빈 게 나와 있으면 이거 싣고 새로 꽉 두부가 차 있는 상자를 내려놓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갑 회사에서 가져가라고 두부상자를 내놨는데 당신이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 절도죄로 고소해가지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역시 이것과 똑같죠. 버렸다고 생각하고 주워갔지 남의 거를 훔쳐간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선 빠졌는데 세 개가 있어. 세 개. 빵집 사건입니다. A가 빵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빵집이 샷다가 내려져 있고 빵집 앞에 왜 플라스틱 상자, 빵 상자, 여기 플라스틱 상자 맨 위에 빵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는
생각하기에 뭐 샤타는 닫혀 있고 플라스틱 박스 맨 위에 이 빵이 숲이 쌓여 있으니까 설마 쓸만한 빵이라면 당연히 샤타 안으로 놔뒀지 샤타 밖으로 내놨겠냐. 아마도 뭐 유통기한 같은 게 돼가지고 버린 빵이라고 생각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괜찮거든. 아, 이건 유통기한만 지났지 괜찮은 빵이구나 하고 집어간 거예요.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버린 빵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두부 상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빌려온 고향이라고 생각했지 남의 거라는 걸 인식을 못했으니까 이건 절도 안 돼요. 소위 셋 다 과실절도인데 뭐 과실절도는 무죄인 거죠. 그 두부 상자 사건 옆에다가 빵집 사건도 메모해 두세요. 4번도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죠.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대한 교회 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이게 이제 뭐였냐면 A 목사가 부인 B녀를 두고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 C녀와 바람이 난 거야. 어느 날 B녀가 방 안에 들어갔는데 목사 부인이 C녀가 A를 발베개를 하고 귀를 후벼주다가 B녀가 들어가니까 당신 전 부인 왔어 하고 A를 이렇게 세운 거야. B녀는 황당하지. 자기가 왜 전 부인이야? 지금 부인인데 지금 전도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을 불륜을 저지르는 주제에 목사 부인을 전 부인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 부인이 이걸 다 주변에 알린 거야. 세상에 전도사 전현이 우리 남편 목사를 뺏어갔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후임 목사가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후임 목사가 난데없이 여기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와긴 왔는데 소문은 들었거든. 전임 목사가 뭐 이런 짓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집사들을 모아놓고 전임 목사가 이런 사유로 쫓겨났다고 뭐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맞냐? 라고 확인차 물어본 거 이걸 명예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지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예훼손죄 고의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임 목사의 불륜이 뭔지 정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사들한테 물어본 것이지 그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죠. 그 다음 5번 아까 봤던 뭐 운전면허가 취소된 걸 모르고 뭐 운전하고 다녔다면 무면허 운전죄의 고의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뭐는 고의 인정된다고? 적성검사 미행 이건 인정된다고 시험 판례 나왔어. 적성검사 미행이 나왔는지 운전면허가 무면허 운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판례들은 그래서 같이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비슷하면서 결론이 달리 나오거나 뭐 비슷한 판례들 같이 이렇게 묶잖아요. 그게 판례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거든. 하나씩 각계 격파하려면 헷갈려. 나중에 이게 저건지 이건지 모르지만 대비되는 판례를 보고 이건 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면 여기에는 뭐 오차라는 게 안 생기거든. 실수가. 그 다음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받으면서 보석 같은 것들은 뭐가 많아? 작물이 많거든. 훔쳐온 게. 그래서 인도받을 당시 작물 인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건 작물취득죄 고의 인정 안 됩니다. 왜? 취득할 때는 몰랐으니까. 단 알고도 받으면 이게 뭐 작물보관죄가 되거든. 그런데 작물보관죄도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담보 같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것도 안 돼요. 보관죄도. 전당포 업자라면 뭐 당연히 질권자로서 점유할 권리 있거든. 그래서 작물취득죄건 작물보관죄건 둘 다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8번 심야 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소위 뭐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마치 자기가 청소년의 보호자, 오빠로 행세를 해서 찜질방 직원들이 뭐 정말 보호자인 줄 알고 그 청소년들을 야간 입장시킨 거죠. 이거 뭐 찜질방 직원한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고의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자식이 지 오빠라고 행세하는 바람에 진짜 오빠인 줄 알았지.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기타 주의할 판례들 중에서 2번 공무집행방해죄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강론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냥 범인은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공무원한테 폭행 협박한다는 거 요거까지만 인식하면 되는 일이지 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공무원이라는 인식, 폭행 협박을 한다는 인식 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도 필요하다. OX, X 필요 없다고. 그냥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돼요. 그러나 비교 판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건 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으면 공무집행 방해죄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다음 협박죄. 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협박죄는 그냥 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실제 그 해악을 실현할 의도는 필요 없다고. 예를 들면 자꾸 까불면 배돼지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무서운 말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지 진짜로 배돼지를 쑤셔버릴 의사는 없어도 된다고. 진짜로 배돼지를 쑤시면 그건 뭐야? 살인이지. 살인. 죽으면 살인이고 안 죽으면 살인미수지. 그래서 그냥 배돼지를 쑤셔버리겠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로 쑤셔버릴 의사가 있었느냐는 묻지 않는다고요. 역시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건 별 표시해 놓고 자 상해죄 성립에 상해 의사 필요하다 필요 없다. 상해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상해죄지만 상해 의사가 없어도 뭐만으로도 의사 없이 뭐 인용은 있어야 돼. 인용도 없으면 상해죄 고의는 인정이 안 되고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 의사에다 줄 긋고 뭐 확정적 고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확정적 고의. 자칫 착각하면 상해 고의가 아예 필요 없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고 상해를 가할 의사에게 상해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되고 그 대신 뭐는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상해죄가 되지.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그래서 상해죄 성립에 상해죄 고의가 아예 필요 없다. 노노노노.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이지 미필적 고의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돼요. 이 사례가 뭐냐면 이 A가 경찰관을 갖다가 세게 밀어가지고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이 팔을 다친 사건이에요. 바로 이때 이 A가 경찰관을 밀칠 때 뭐 경찰관의 팔모가지를 부러뜨릴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 밀치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 팔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뭐 다쳐도 상관없다고 밀었다면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아예 확정적 고의건 미필적 고의건 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판례에서는 그 상해를 가할 의사 이건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미필적 고의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뭐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세게 밀어서 넘어질 정도로 세게 밀었다면 넘어지면서 뭐 팔을 짚으면서 다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밀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되죠. 당연히. 그래서 상해 고의가 인정된 거예요. 그 다음 5번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 저지선을 넘어 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다 보니까 이 소위 여기 서해안에 소위 뭐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게 있잖아. 북한 애들 못 내려오고 우리 못 올라가고. 근데 꽃게들도 그걸 알아. 북한 애들이 막 잡으면 뭐 도망가야 되고 이쪽으로 오면 또 우리 대한민국 어부들이 또 막 잡으니까 꽃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 이제 북한 어부들도 안 오고 남한 어부들도 안 오니까. 그런데 이 꽃게를 잡다가 꽃게들이 도망가면 어부들의 욕심이 뭐야? 도망가면 그거 잡고 싶거든. 잡으려고 꽃게에 신경 쓰다가 이거 살짝 넘어갔다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북한 경비병이 와가지고 납포해서 끌고 간다고. 그래서 끌려가는 애들 많아. 이때 바로 뭐 자기가 북한으로 그 판례도 있어. 북한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이 NLL을 넘어가서 조업하다가 끌려간 건 요건 북한으로 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이거 뭐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 이거 인정이 되지만 꽃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꽃게 잡다가 끌려갔다면 뭐 고의 없죠. 그건 고의 없죠. 그래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했다 하더라도 북계 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돼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넘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 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 6번은 지금 저 위에서 나온 거 또 나오잖아.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거 뭐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지만 뭐 적성검사 미이행은 이건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단 두 번째 줄 이미 6번의 두 번째 줄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무려 몇 년? 5년이 경과하도록 한 1년 정도 지났다면 모를까 5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뭐 무면허 운전죄 고의 인정됩니다. 그거 몇 달, 1년 정도 지난 거는 무면허 운전죄 고의가 인정이 안 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다면 이건 고의 인정돼요. 그 다음 7번 판례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 되죠.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작물 인정을 알고 있었나 여부는 작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1번 판례로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그냥 뭐 별 그렇게 썩 중요한 판례가 아니니까 주거 침입죄 범위 고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우리 판례는 또 뭐니까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죄 기수 인정합니다. 일부 학설은 몸이 전체가 쏙 들어가야 기수라고 하지만 판례는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 기수 인정되고 주거 침입죄 기수가 인정된다면 그 정도만 인식하고 있어도 뭐 고의는 인식한 걸로 보는 거죠. 마지막 판례는 작년 3월 달에 나온 판례고 요거는 아직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판례지만 나올 가망성은 매우 높습니다. 경찰관이 체포 구속을 하려면 뭐 체포 구속의 요건이 있어.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하려면 각자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거든. 아무 때나 막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근데도 체포를 했다면 이거 뭐 불법 체포죄 고의 인정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줄그세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이건 뭐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인정된다. 즉 직권남용 체포죄가 흔히 말하는 뭐 불법
체포감금죄, 그 불법 체포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의 인정돼요. 고의 인정돼요. 그다음 제4절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합시다. 이건 한번 손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1시간 걸립니다. 사실의 착오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복습 조금 더 치열하게 해와야 돼요. 좀 더 치열하게. 지금 당장 내년 올이지, 이제 올 3월 시험 보려면 초보가 3월 시험에 합격하기는 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학생은 3월 시험을 노려야 되는데 3월 시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진도가 거의 뒷부분을 나가지. 그러면 예습하는 학생들은 그 정도 강의 들으면 뭐 90점 정도는 최소한 맞아줘야 돼요. 90점 내외. 시험에 따라 달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가르친 데서 다 나오면 어쩌다 한두 개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런 거야 뭐 놓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9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초짜들은 배운 만큼 열심히 복습해서 시험장 가봐요. 시험 꼭 초짜라도 접수하고. 왜 접수를 해야 되냐면 떨어지지 뻔히 알면서 뭐하러 접수합니까? 괜히 쪽만 팔리고. 뭐 가서 시험지를 보고 답안지 작성도 해보고 시험장 분위기 파악도 해보고 이름을 어디다 썼는지 생전 처음 가는 거하고 두 번째 가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여유가 생기거든. 그 여유도 생기고, 결정적인 건 시험 문제를 보면 이제 내가 강의한 내용하고 겹쳐서 이제 나옵니다. 보통은 강의한 내용이 머릿속엔 생각나. 아, 이거 강의 때 선생님이 이거 뭐 저점조 사건 뭐 설명했던 기억은 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뭘 설명할 때 한 건지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게 딱 장기수의 내공이 그거야. 그거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내가 늘 얘기했죠. 그런 중요한 것들은 뭐 복습하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80 정도는 나와. 80 정도는 제대로 된 것만 공부 제대로 했어도 80 정도는 나온다고. 그래서 시험을 보면 강의 때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방향이 잡혀. 방향이. 요런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방향을 잡고 오라는 뜻에서 시험 보러 가라는 거야. 초짜들은. 중급 이상은 합격을 노리고 가야 되고, 복습은 시간 날 때 대충 해도 된다고? 안 되죠? 반드시 오늘 복습. 예습하는 사람들은 꼭 전날 오늘 강의면 어제 예습 다 해오고 체크해오고. 예습 복습 잘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